이타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아주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들리시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 사무총장님은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은 이것이 전반적으로 제가 시까지 시도 중이라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잘 보여요. 보입니까? 네, 잘 보여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세밀하게는 알지 못해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갖고 출발을 한다면은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선 첫째 보면은요, 용어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진보는 뭐며 좌파는 뭔지, 또 보수는 뭐며 우파는 뭔지, 이 용어 개념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체제에 대한 것, 진보와 보수가 구분이 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제라는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가지고 진보와 보수가 나눠지고요. 좌파냐 우파냐라는 것은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랑스 6.8혁명 이후에 개혁파들이, 그러니까 막 다 엎어버리려 하는 이 팀들이 가졌던 것이 좌파고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우파입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라는 부분은 정치적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하는 얘기고, 진보냐 보수냐라는 것은 경제적인 주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진보인지 보수인지 좌파인지 우파인지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질서가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진보가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까지 가버리고, 좌파는 정치적인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까지 넘어오고 경제까지 넘어와 버리는 이러한 상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의 원인은요, 이제 아까 좌파가 아닙니다. 진보라 그랬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기계가 들어오게 되죠. 기계로 생산하다 보니까 많은 생산량이 일어나니까 가진 자가 계속 가지게 되는 거죠. 가진 자가 계속 가지게 되는데 지금처럼 노동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1차 산업혁명이 있을 때는 18세기단 말이죠. 그때는 지주가 있고 노동자가 있으면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가 많이 있으니까 정치적 파워를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이 진보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진보 그러면 경제 이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좌파 영역, 진보 영역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왜 너 혼자 다 먹느냐, 같이 나눠 가지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보와 보수는 뭐냐면, 진보라는 것은 함께 나눠 먹자, 함께 나눠 먹자. 그래서 거기에 경제를 이어갈 성장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즉 이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이것을 누가 주체로 할 것이냐, 여기에 의해서 진보냐 보수냐가 구분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국가가 다 해버리면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저것을 노동자들이 나서서 자체 내 합리적으로 이뤄가면은 진보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가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체가 국가가 되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체제, 그 다음에 토지 경계념, 그 다음에
자유시장 체제를 자기네들이 인위적으로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을 하려면 조정자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직접 개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수와 진보라는 것은 이런 의미고요. 좌파와 우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보수라는 것은 선택적 가치에 있습니다. 자유와 선택적 가치. 내가 뭘 할 것이냐. 나는 이게 좋아서 이걸 한다는 것이죠. 이 꽃을 관리하겠다. 난 저거 하겠다. 내 자유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데 진보는 그러지 않습니다. 진보는 그렇지 않고요. 평등의 가치를 둡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즘 뭐 사회복지가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출발선상에서 저 꼬린 지점이라면은 보수, 자유 선택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출발선상에 똑같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는 당신 다리 아프니까 이만큼 좀 나와. 당신은 달리기 좀 못하니까 저 정도 나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달리기에서 꼬린 지점에 딱 보면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1등 하면은 당신 상금 100만 원, 2등 80만 원, 3등 50만 원. 그런데 1등 100만 원 중에서 세금 50% 내놔. 이 50% 가지고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사회복지라는 제도를 통해서 환원을 시킵니다. 그럼 사회주의 국가는 어떻게 하느냐? 달려와서 요 꼬린 지점에 있으면 다 제자리 뛰는 거예요. 먼저 오든 뒤에 오든 상관없이 다 제자리 뛰는 거죠. 정부가 개입해서 하나 둘 셋 하면 똑같이 1등 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내가 달리기를 아무리 잘해도 너는 저기서 땅 파. 나는 건축을 잘하는데 너는 달리기 해. 국가가 그 자유를 통제하고 지정해 주는 것을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 있는 사람 거를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께 주고 있으니까 이걸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정치 형태는 뭐라는 게 그냥 나오는 거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 제도를 통하여서 평등을 하고 함께 이익을 공유해 가도록 해야지 이것을 국가가 지정해서 가진 사람 것을 뺏어 저기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그 돈을 뺏어가지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사람 나눠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타고난 감정이지 정책이 아니에요. 이는 감정이에요. 그러면은 비 오는 날 소금 장수한테 보상해 줍니까? 날씨 따뜻한 날 우산 장수한테 보상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경쟁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만 앉아 있으면 줄 거 다 주는데. 그런 국가가 망한 거 많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자유민주주의는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모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대학원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사회복지의 최고의 양질은 고용 창출입니다. 직업 창출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깎아주고 기업 세금도 깎아줘서 자꾸 생산 라인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해주는 게 최고의 복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있는 사람 걸 빼다가 갖다 줘버리니까 이래서 마치 곳간에 있는 내년의 씨를 빼다가 다 줘버리고 나니까 뒤에가 다 가난해지는 거죠.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는데 이들은 노동자의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모든 걸 다 가지는 거죠. 그리고 지식의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 인권위원회 구성으로 이어집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고 할 때는 사회치클럽, 농협, 수협, 임업 이런 그 협동조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에서는 공동으로 뭔가를 심고 함께 거둘 수 있도록 정부가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올해는 냉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농사를 언제쯤 지으시오, 이번에는 퇴비를 어떤 거 쓰시오, 이런 것을 전부 다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생산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위원회가. 그 위원회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위원회입니다. 그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기 남원에 그 의사들을 양성시키는 의대가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회에서 선출해서 넣어서 의사 만들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분은 뭐냐? 의사들이 데모를 하니까 국민의 보건에 구멍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의사를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잘 만들었습니까? 자기네들 아닙니까? 그걸 인권이라고 부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이 지금 어떻게 계류되어 있냐면요, 많은 거 있지만 우리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이 이겁니다. 설교 검열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이라는 건 지방자치 내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치의원들이 법안을 심의하고 어떤 것을 심의하게 되면은 그걸 통과시키죠. 통과시키면은 지방자치위원들이 그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럼 하자라고 결정을 내리면은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이제 행정 서비스를 시스템을 통하고 서비스를 통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 위에 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장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설교의 검열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방자치단체장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느 주소에 어느 건물에 거기에 집회를 이번 주에 한다 하더라, 일요일날 11시에 한다 하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예배인데 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 상대로 뭘 당신은 강의합니까? 강연합니까? 그것 좀 내놓으시오, 그거예요. 내 나라인데 협조 안 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 건물 폐쇄시키거든요. 폐쇄시키는 연습 지금 했잖아요. 코로나 가지고. 우리 지금 그게 학습이 돼 있어요. 지금. 폐쇄시키는 방법이. 2주에. 한 달. 무기한. 지금 우리 지금 연습 잘한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굉장히 이런데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뭐든지 인권에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이제 이것 좀 본론으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이 68혁명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프랑스에서 나타났던 1968년대 사건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것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뭘 근거해서 일어났느냐? 바로 네오마르크시즘에서 일어난 거예요. 마르크스의 그 교과서가 이들이 마르크스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브레이크가 걸리느냐? 기독교의 브레이크가 걸려버려요. 처음에는 마르크스는 저러진 않았습니다. 마르크스는 철학자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마르크스가 저러지 않았어요. 약간의 양심, 사회적 양심, 이것을 사회적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편적 도덕성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사회적 계약이 있어야 된다. 즉 우리가 서로 간에 좀 약간은 양보하고 도덕과 윤리는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국가가 있으려면, 질서가 이루어지려면 여기에 종교도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깊게는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약간의 종교성이 있어야 된다. 그 자기 양심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거였는데 사실은 해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인간이 그렇게 절제력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실 필요가 없죠.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르크스가 독재주의자로 빠져버린 거죠. 공산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르크스주의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실패하고 나서 여기 있는 바로 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의 이론을 새롭게 쓴 저 양반의 교과서가 오늘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그 당을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20년 언도를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7년 동안 복역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석방되는데 바로 집에 가다가 그 질병으로 죽게 되죠. 근데 그가 감옥 안에서 쓴 책이 7권이 있는데 그 7권 속에 바로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바로 이런 네오막시즘의 교과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헤게모니와 진지전입니다. 헤게모니는 어떤 권력에 대해서 권력과 싸워서 그 권력에 올라가라는 거죠.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이 강의한 내용이 그겁니다. 학생이 교사의 권리 위에 학생이 올라가는 거예요. 부모의 권리에 자녀가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의 권리 위에 평신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회사의 경영인 사장, 경영인 위에 노동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해서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합니까? 경영은 전문가가 있는 건데 회사의 공동적 이익을 내야 되는 자리에 노동자가 들어가면 노동자의 이익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들이 부르짖었던 게 저겁니다. 저게 모든 거에 자기네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도덕도 없고요. 잘못했다고 또 윤리도 없습니다. 저들은 오로지 목표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진지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교육입니다. 모여서 소그룹도 교육을 시키고 확산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문화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들어온 겁니다. 대부분에도 보면은 거의 다 건축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저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 진지형에 의해서 학교나 어디나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독일의 공산주의자들이 그 사무실을 유엔군의 전쟁 때 차고 들어갔더니 그들의 사무실에 있는 11가지의 강령입니다. 저 내용을 보면은요. 흰길 서울을 버티고 보니 이거는 그거네. 이거는 그 부시라는 그 가사네요. 가사. 요 앞전에 그 뭐 미스트롯인가 거기서 저 1등 했다면서요. 저거 문아무개 분이 선 그 시랍니다. 근데 지금 저거 한번 읽으면 저게 요번 미스트롯의 장원을 했대요. 여자가 불렀는데 보세요. 힘겨운 서울을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그 설을 어찌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됐어요. 상근 5천년인데 70년 세월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독립된 지 70년입니다.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0년입니다. 그러니까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됐어요. 함께 상근 5천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리 함께 살아야 한다. 백두산 천지를 문물 삼아 한 줄 한 줄 적어 나가세요. 여보게 친구에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 하나 줄 수 있겠나? 한라산 붓 보세요. 백두산의 천지의 물을 먹으로 삼고 한라산을 화폭으로 삼아서 남한의 북한의 사상을 역사를 써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들어온 거죠. 이게 뭐냐면요. 괴물이라는 영화입니다. 괴물. 여러분 옛날에 괴물 1,400만 명인가 뭐 관객을 모았다 그래요. 근데 저 괴물이 내용이 시나리오가 이겁니다. 미군들이 연구하다가 그 화학약품을 한강에 버렸습니다. 그때 용산에 그 오염이라는 말이 막 나왔어요. 그때 옛날에. 그 당시에 만든 영화거든요. 그걸 한강에 버리니까 한강에 고기가 먹고 괴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괴물이 신기하게도 여중생만 잡아가는 거예요. 고등학생은 안 잡아갑니다. 여중생만 잡아가는데 여중생만 잡아가는 이유가 뭐지요? 바로 그 앞에 효순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포천에서 여중생이 미군 탱크에 깔린 사건이 사고난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 앞전에 있었던 시장이
이 괴물 동상을 한강변에 멋지게 하나 세워놨어요. 10m짜리.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진지전이라는 진지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속에 다 파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생활이 된 거죠. 아까도 선생님이란 말 대신 쌤이라고 쓰게끔 만들고, 우리는 뭐 같은데 뭘. 평등이란 게 그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질서 안에서 평등이에요. 우리는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 아니에요. 우리는 남자고 여자고 인정하고 남자 여자의 인격을 우리는 존중해주는 평등, 그 얘기지. 누가 오늘 지배계층과 지배계층 아니고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헤게모니가 들어오니까 남자의 권위, 질서를 여자가 올라타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집안에서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자기의 그 인권이라는 주장하고, 그러니까 여자 우월주의가 빠져야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지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했느냐? 기독교는 지금까지 그걸 못한 거예요. 우리끼리라면 시간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향하면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말만 했지 내 이웃에게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얼마나 그들에게 전했느냐라는 것이죠. 이유는 이걸 모르니까 몰랐지. 그래서 독일의 라일이라는 저 양반이 독일의 공산주의를 새롭게 만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독일 이렇게 해서 이제 형성되는데 이들은 뭐 이제 핵심 브레인들이죠. 그래서 네오마르크시즘을 만들어서 1919년대 연합군에 의해서 노획된 독일의 공산당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11개의 원칙 요강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젊은이를 타락시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할 것. 둘째, 성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하게 할 것. 성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진중권이가 요즘 뭐 우리 편 든다고 박수 치는데 천만의 말씀은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학문 섹스를 절대나 순결을 지키기 위하고 인간의 욕구는 학문 섹스를 풀고 순결을 지켜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동당, 지금은 노동당이 아니고 지금 뭐 다른 당 이름은 됐죠. 예, 거기에는 성정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정치화하라는 것입니다. 성을 정치화하라. 그래서 아까도 보면 학생들의 인권 조례 속에 마음대로 옷을 마음대로 입고 교복을 자유로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보고는 뭘 합니까? 당신네들 아이들 교육하지 마시오. 우리가 영아 때부터 대학까지 무상 급식, 무상 교육을 다 해주겠다. 너희는 출산만 해놔라. 나머지는 우리가 할게. 부모의 권리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 부모의 행복권은요, 그 범위가 좀 철학적인 표현이지만 자녀들에게 잔소리까지도 행복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서 그거 아닙니까? 미워서 잔소리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까지도 행복권에 들어갔는데 그것마저도 인권에 대한 반한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이에요. 그리고 동성애 피어 축제 하는데 왜 옛 소련 국기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의 강령이다라는 것이죠. 정책입니다. 그래서 성정치 이론을 서양 철학의 사조의 변화에 따라 보기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운주의로 이게 발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제자 없어지고요. 부모와 자식 관계 없어지는 겁니다. 형제들 관계 없어지는 겁니다. 목사님과 성도들 관계 없어져요. 제가 아는 요 합동측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유치부부터 저 학생 시절부터 키웠는데 결혼식 하는데 부모님이 권사님이에요. 와가지고 목사님 결혼합니다. 그래 줄에 좀 서주십시오. 그래. 그런데요. 혼인 서약만 한 번만 해주고 내려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는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신마르크스 주의예요. 세 번째로는 중요 산업에 불필요한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것. 저 사람들은 이유만 있으면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무질서를 조장할 것. 그리고 항상 민주주의를 선전할 것.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민주주의가 없잖아요. 정부가 무질서에 대하여 관대할 것.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선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악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대표적인 게 그 광화문 집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조와 정직등 같은 덕목을 문란하도록 유도할 것.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 강의 속에 그 내용이 다 있었죠.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정보와 과도한 경비를 조정할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논쟁을 사건 일치로 끊임없이 만들 것. 이것이 바로 댓글 부대입니다. 그들은 댓글 부대를 통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이번에도 오시장 건 한번 보세요. 페르가몬을 넣고, 뭐요, 그 부대찌, 뭐죠, 그 찌개, 그거 생대찌개면 어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비도덕적이다, 거짓말쟁이다,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정상적인 지도자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정상적인 지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저 11가지를 저들의 행동 강령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거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 때문에 나온 게 내로남불이에요. 선관에서 재밌잖아요. 선관에서 7명이 자기 사람이니까 내로남불 그걸 쓴다니까 못 쓰겠잖아요. 못 쓰게 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특정한 정당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당이 어느 당이에요? 참 웃음소리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선이고 상대가 하는 것은 악이에요. 자신들이 양성태 대법원장이나 박근혜 그 전 대통령 그 외에 자기네들 적폐라는 사람들을 조사할 때는 매일같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브리핑. 그거는 되고 자기네들에 관한 걸 하면은 이거는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감찰 넣겠다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는 국제관계는 뭐냐? 행위 주체가 그들은 국가입니다. 주권국가.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요? 자유민주주의는 국제기관이나 NGO나 개인입니다. 즉 여러분 자신이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셨죠? 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왜 부대를 거기다 파견을 하고 그들을 일병을 구해오겠습니까? 그거는요 일병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병 한 사람이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석유를 뿌려서 태워 주겠는데 노름비 때문에 넘어가서 월북했더라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국가가 추구하는 것은 목표는 안전보장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가지는 것은 목표는 안전보장에 한하지 않는다. 경제적, 문화적 번영 따위다. 여러분 국가의 안녕은요 배부르고 등 따신 겁니다. 국민은 내가 벌어놓은 거 국가가 지켜주고 내가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는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하도록 내게 허용해 주는 거 이게 국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금을 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얘들에게. 그리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힘은 군사력이다. 그래서 이들은 부지런히 군사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키우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 같은 거, 문화, 소프트 파워, 경제력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K-팝 대단하잖아요. 한 5년 됐어요. 5년 돼서 저는 무슨 유행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그게 그 필리핀의 그 제수들이 단체로 춤을 추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마닐라 베이 쪽에 싹 그 바닷가에 이래 정렬이 돼 있는데 저녁에 토요일 되면 거기서 막 댄스 경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누가 하나가 젊은 애가 죽여버렸어요. 한 사람은. 원한 관계도 아니에요. 야, 너 이 춤 알아? 모른다니까. 니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고 찔러주고. 그게 우리나라 K-팝 댄스의 댄스. 아주 신문에 크게 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동영상 보셨을 거예요. 그 제수들이 그냥 제수복 입고 거기서 춤추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경제력, 문화, 소프트 파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 정치는 권력 투쟁의 색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금융이나 문화, 교류, 협조 이런 겁니다. 근데 이들은 국제 정치는 권력 투쟁의 색채를 강하게 가지는 거죠. 힘을 누가 가지느냐? 여러분 싱가포르에 무슨 힘이 있어요? 군사적 힘이 뭐가 있어요? 근데 싱가포르를 함부로 못하는 이유는 다국적 기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때 클린턴이 싱가포르에 그 음주운전하다가 잡히면은 공개 태형을 치니까 반인륜적이다라고 막 쏘아붙였잖아요. 그때 싱가포르 총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시아에 가치가 있다. 우리는 이런 질서와 공공질서와 그리고 정직이 아니면 우리는 먹고 살 길이 없다. 너희는 군사력으로 살지만 우리는 이거로 먹고 산다. 그들이 아시아의 가치를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 보면은 정치, 사회, 경제, 금융,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가지는 권력만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사회 관계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외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쪽에 흘려가지고 다 깨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 6.25 사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군한테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개입해달라, 자동 개입해달라니까 미국이 법이 없어요, 법이. 그거 우리 법 없어서 못한다. 그렇다고 우리 때문에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때 만들어낸 게 그러면은 파병을 해라, 파병. 신탁 반대는 내가 하지만 파병을 해라. 그래서 파병을 했는데 어디다가 해줬느냐? 38선에 있는 동두천에다가 본부를 두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그 헌법이 자국민을 건들면 자동 개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두천에 거기에 38선 밑에 동두천에 미군이 들어와 있으니까 북한이 탱크 끌고 넘어오다 보면은 미군을 건들 수밖에 없죠. 미군을 건들면은 미국이 자동 개입되는 거죠. 얼마나 멋진 법을 만들어놨습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는 마음 놓고 경제 활동해라. 그때 국제사회에서 그런 말을 했대요. 한국의 유명한 도박꾼에게 미군이 물렸다.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미군이. 근데 지금 평택에 있던 동두천에 있던 미군이 어디로 갔습니까? 평택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평택 내려가니까 그냥 내려간 건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정치적인 업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북한의 아부하느라고 넘어간 거예요. 이제는 미군이 평택까지 올 때까지 한국에 개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안전보장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도요, 아버지가 운동성 쓰고 좀 지역에서 이름 있으면은요, 애들이 친구들하고 협상력이 뛰어납니다. 우리 손자 보니까는요, 집안에 가서 지팡이 가지고 지 친구들한테 키에다, 야,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나눔에게 담임 목사야. 니 딴 사람 말하면 안 돼. 우리 지역이 조금만 하니까 지 할아버지가 나눔의 교회, 그래도 그 지역에서 우리가 뭐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제 규모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지 자리를 지금 확보하는 거예요. 애들도 이런 머리가 있어요. 어떻게 그 머리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 잃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공통적인 속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째 하나가 물질주의입니다. 교회는 돈이 안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돈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사이로 총선 돈으로 했고 이번에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이 옷가게 하고 식당을 하는데 옷가게 하는 걸 그만두고 식당을 했는데 여기를 미처 뭐죠? 영업 말소를 안 한 거예요. 300만 원도 오고 300만 원 나오고. 그래서 내가 더 받을 거 있으면 더 찾아 더 받으라고. 어쨌든 우리 세금 내야 되니까.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어떤 질서 밖을 나가는 거예요. 질서 밖을. 질서가 소용없어요. 자기 주관이에요. 주관. 이 주관, 자기네들이 생각이 우선이지 질서를 가지면은 이건 문제예요. 현상주의,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주관주의, 자기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옳은 거예요. 중단된 각종 게이트 뭐 엄청 많죠. 뭐 이런 거 안 했어. 라인 게이트부터 신라젠 뭐 이런 거 안 했어. 왜냐?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정권을 잡으니까 이게 온통 돈밭이에요. 온통 돈밭. 그러니까 여기저기 개입을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LH 건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해야 미국에서 윤미향, 조국 이 창피한 거죠. 한국이. 차별금지법은 아까 우리 총장님이 말씀하셔서 여러분 잘 아시다 생각해요. 이 차별금지법이요. 우리가 이걸 이제 저도 이 운동을 하면서 자꾸만 기독교적 가치를 되는데 그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대국민적인 설득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8혁명의 그 교과서를 가지고 금지하는 것을 금지케 하라는 그 주장입니다. 저게. 금지하는 걸 금지하라. 1968년에 세 가지가 그 세계적 이슈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 중국의 대문화혁명이 있고요. 하나는 월남전이 일어나고요. 하나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은 대학생 3명이 미국의 그 익스프레스 지사에 난입해가지고 월남전에 반대운동을 벌일 때 그때 노동자들이 함께 들어오면서 68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게 1968년 5월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금속노조가 노동운동할 때 5월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5월 혁명 이때 임금이 제대로 조율이 안 되면 이때 이들이 총파업하고 일어나는 거기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최초로 만들어 놓은 게 금속노조 피아트에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속노조가 강성노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68혁명에 이들이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다 들어줘 버린 거예요.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직원들에 대한 핸들링을 노동자가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교회도 노동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막 노동운동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현대자동차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딸은 대전에서 학교 다니는데 노동 그 사무실에 방을 내줘가지고 애가 거기서 자취하고 살도록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부인은 전화로 이제 상담하는데 거기 취직돼가지고 잘 있어요. 누구도 이 사람을 건들 수가 없어요. 왜냐? 대전 금속노조의 뭐 홍보부장인가 뭐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차 타고 다니면서 수용 빌려가지고 맨날 이러고 돌아다녀요.
이게 6.8혁명 시작이었습니다. 대학생 3명이 시작했는데 노동자들이 함께 합류하는 바람에 이 차들을 다 엎어가지고 바리케이트 만들어가지고 정부와 대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6.8혁명이 그들의 교과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람시가 감옥 안에서 만들었던 그 책이 이들의 교과서입니다. 거기에는요 좌파, 진보 이런 경계선이 없습니다. 좌파는 진보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진보는 경제적인 것에 대한 것이고 좌파는 정치적인 그 내용인데 이들은 모든 게 이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좌파가 진보고 진보가 좌파가 되거든요. 그 이들이 이제 소련 강제 노역이라든지 캄보디아 문제라든지 북한 정치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만들어낸 게 볼셰비키 혁명에서 교회 재산을 전부 다 가져오고 종교분리 원칙을 지키라 그러고 이제 막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종교분리 원칙을 원래 지키는 거는요. 제가 저기 지금 원칙 파괴라고 했는데 원칙은 뭐냐면은 정치가 교회를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분리 원칙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 안 하는 게 종교분리가 아니에요.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요. 종교는 국가가 아니므로 정치가 개입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비판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이걸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잘못된 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교회가 한 손에 칼과 한 손에 성경을 쥐고 성경 안 받아들이면 죽이겠다라는 힘의 논리로 접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전국 전쟁이 일어난 거죠. 한쪽에는 포랑 한쪽에는 칼을 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스팔트 나가서 우리의 목소리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극우적인 삶이 돼서는 극우가 되면 한쪽에는 극좌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고 캄보디아에서도 그랬고 베트남도 그랬었고요. 그때 안경 끼고 우리나라가 내년 대통령 선거 때 또 이상한 사람이 당선되면은 라식 수술들 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 안경 낀 사람은 전부 다 저렇게 당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안경 낀 사람은 다 잡아갑니다. 여기 안경 꼈잖아요. 이유는요. 여기 앉아서 공부만 하고 머리만 키우고 돈을 벌어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배가 놓은 사람은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이유는 혼자 많이 먹었다. 정말로 문화 대혁명 때는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잡혀갔습니다. 캄보디아도 그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자유, 종교의 실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실행의 자유는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는 종교 안에서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즉, 타 종교를 비판할 수 있고요. 선교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립니다. 이것이 헌법이 우리에게 보장해 준 것이거든요. 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못하도록 지금 막아놓은 거죠. 어떻게 해서 법률이 헌법을 지배하냐 이거죠.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 어제 그저께 화요일날 논산에서 도지사하고 이래 모여서 우리 그날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그 쌀떡 채우기 행사가 있었는데 도지사가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축사를 하는데 도지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누가 돈을 많이 벌고 어디가 많이 벌고 어디 벌고 머리 벌고 많이 번 걸 이야기하면서 그걸 뺏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십니다. 우리가 6.25 사변이 일어나서 10만 명의 그 고아들을 누가 다 거뒀느냐?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가 만약 거두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됐겠냐?
학생인권 조례는 아까 전부 다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존 칼빈의 그 저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자에게는 그 머리에 침을 뱉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개혁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걸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칼빈은요, 정치인 겁니다. 정치를. 종교개혁 자체가 정치였습니다. 아브라함 타이프도 영육 주권을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이 들어갈 자리, 헬라이나 유대나 자유자나 갇힌 자는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정치로부터 침묵해야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가장 앞장서야 될 곳이 교회요, 성도들이고 목회자들입니다. 이걸 없다면 우리의 종교의 자유는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은요, 교회는 잠잠한다면은 돌들이 일어나 떠들 것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그 민기식 회장님이 인사하신 줄로 아는데 지금 장로님들이 일어나고 평신도들이 일어나는 중인데 목회자들이 잠잠해서 되겠습니다. 목회자들이 깨어서 교인들에게 바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